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고했듯이 실무 쪽 나갑니다. 실무 쪽에서 어려운 부분, 요약집 148쪽. 요약집 148쪽, 주택임대차법 보겠습니다. 실명법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실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주임법, 상임법 보도록 하죠. 주임법. 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 주임법도 이제 암기를 할 건 암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인지라 암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약간 밖에 나왔을 때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적용 범위는 우리가 실무 과목이니까 일단 이해를 꼬여두시는데, 이거는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은 없고요. 그럼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일부를 주거외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미등기 주택, 무허가 주택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명백하게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러면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임차인이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고 봐야 되죠. 다만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인은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소기업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국인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적용 범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단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럼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은요 반드시 임대인지 임차인이 구분해야 돼요.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임대차 경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경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행신. 이거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죠. 거절 통지 안 했어요. 조건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묵시행신을 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몇 월?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거절 통지를. 그럼 묵시행신이 일어나죠. 그럼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 효력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이 묵시로 갱신됐거든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이거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증액할 수 없다.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갱신 요구권과 차이가 이거거든요. 증액할 수 없다. 묵시행신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이 묵시행신이 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 통지해버리면 임대인이 이 통지 받았거든요.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저 위반했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2기의 차임 연체는 2기의 차임액이에요. 여기까지 연체된다. 그래야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이해했고요. 자, 그럼 묵시행신, 다음 이제 갱신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 둘이 기간이 같거든요, 지금.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긴다.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먼저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나중에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다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갱신 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절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 주임법은 거절 사유가 9가지, 상임법은 몇 가지? 8가지. 자, 그러면 이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2기의 차임 연체.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임의 전대했어요. 임차인이.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했다든가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대부분 철거한다, 재건축한다 계획을 고지했어요.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 철거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부분 철거예요. 근데 일부가 멸실되어 만약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분되세요? 일부 멸실, 대부분 철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시겠대요?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 거다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살 거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만약에 거주하지 않고요. 세를 다시 놨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죠.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 환산차임, 그러니까 쫓겨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냈던 3개월분 차임 있죠. 근데 이게 차임 그런 게 아니고 환산차임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켜요. 전환시켜가지고 그거 이제 3개월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환산차임 있죠. 이거하고 임차인이 쫓겨날 때 냈던 환산차임의 차액입니다. 차액의 몇 년분? 2년분하고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손해본 거 있죠. 이 손해입은 거 임차인의 손해액 중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엄청 올랐거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었는데 대출을 무지하게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이자를 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았다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데 그럼 그거 손해 맞죠? 그거 합산입니다. 금액 엄청 커요. 그거 엄청 큽니다. 어쨌든 그중에 큰 걸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주택을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입니다.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OX. X. 얼굴에 철판 깔고 이계 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갱신 요구할 수는 있다. 이건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는 각도예요.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갱신 요구 거절 사유예요. 갱신 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일지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갱신 요구할 수는 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갱신요로 갱신이 됐거든요. 갱신하는데 이거는 몇 회만 허용한다? 1회만 딱 허용한다. 한 번만. 이거는 그러면 최초 계약을 2년 했어요. 묵시갱신이 있었습니다. 또 묵시갱신 했어요. 6년 살았거든요. 임대인이 이제 나가래요. 그럼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1회만 허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다만 차임과 부증금은 증감을 할 수 있죠. 차임과 월세는 증감할 수 있다. 요게 묵시갱신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묵시갱신은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요거 차임과 부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했거든요.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통지해버렸어요. 그럼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이건 묵시갱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갱신과 결정적 차이가 효력에 있어갖고 이 부분이에요. 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걸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올해 갱신 요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대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법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자, 그래서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언제서부터? 다음 날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문제 없고요.
이때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게. 다세대 다가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세대 다가구.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거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된다? 동, 호수까지.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된다? 지번까지만 하면 될 것이다. 편인상 부여된 호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이 부분을 제일 잘 묻고, 공무원이 있잖아요.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만약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어요. 착오로. 그러면 대항력 인정했다 안 했다? 공무원의 착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공무원의 착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판례를 정리해보면 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어요. 주소를. 이건 대항력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공무원의 잘못이잖아 이거는. 맞죠?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전입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을 요구했어요.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었던 얘기가, 이게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리함으로써 된다는 거죠. 이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574번지로 신고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547번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주소로다가 전입을 해버린 거지, 임차인이. 그럼 결국은 전입신고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공무원을 상대로,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날려버리면.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했어요. 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해버린 거야, 공무원이. 그럼 이것은 대항력 인정했죠? 간단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근데 전입신고 들어갔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을 요구한 거야. 그래갖고 그의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지. 그럼 결국은 전입신고 자체가 잘못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리됐어요?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 가끔 물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물어보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 본인이 전입을 안 하고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전입을 했습니다. 이거 인정했다 안 했다? 왜 이러십니까? 임차인이 전입 안 하고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했다고요, 전입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대항력 관련 사례들 공부 안 했어요? 에? 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승질 냈냐고? 빨리빨리 대대요. 나 못 들었거든? 거기 이런 판례들 전부 다 실려 있어요. 요약집 152쪽에.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대항력이었습니다. 그럼 대항력 요건은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면역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내려갑니다. 우선면역권. 자, 우선면역권은 이거는 이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시험한 문제되고 보증금 회수연한 문제다. 그래서 이 개념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화의 변제발 권리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우선면역권이에요.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채권 인점을 가운한다면 우선면역권이 없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도 이렇게 물권과 비슷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거를 임차권에도.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화의 변제발 권리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날짜가 찍힌 도장의 확정일자로는 확정일자 받는 곳은 잘 아셔요.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받을 수 있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여기서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확정일자 이거는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짜로 따져봅니다. 8월 25일 날 입주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이날에 계약세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거예요. 그럼 요 임차는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럼 이날에 저당권에 설정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누가 먼저다?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예요. 그 다음에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날 저당권에 설정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누가 먼저다? 이거는 임차인이 먼저다. 맞죠? 그럼 임차인은 지금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지금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우선 면역권도 이때 취득하죠. 그러니까 0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날에. 그럼 야는 9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예요. 대항력 우선 면역권 모두 먼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8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근데 8월 27일 날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8월 27일에. 그럼 이때는 우선 면역권 누가 먼저? 이건 동순이다. 맞죠?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죠. 26일 0서부터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우선면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들어왔으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채권에 따라 안 분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 임차인의 경우는 요 케이스에 있어갖고 요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무가무니까 이거 날짜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되시고. 자, 내려갑니다. 우선면역권의 승계. 자, 이 우선면역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이거는 이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면역권의 승계 규정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갔냐면 우선 변제권만 승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채권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양도받아서 이걸 승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선 변제권만은 승계할 수 없다. 요거는 그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결국 채권 확보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금융기관은 보호하겠다. 그래갖고 금융기관 등만 우선 면역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일반 채권자는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어요. 그럼 우선 면역권을 승계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이 있어야지만 금융기관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또는 임차권 등기가 말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거 우선 면역권이 없어진 거죠. 그럼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이 없어지면 이거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우선 면역권을 승계했지만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더라도 요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당연히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묵시인신이 된 거야.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이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 받았거든? 그래서 우선면권 금융기관에 승계했는데 묵시인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묵시인신이 돼버리면은 이거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이거 승계했다 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선면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에요. 여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대위 신청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 명령 대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우선 변제권의 승계까지 다 봤고요.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이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그거라고 그랬죠. 이 주택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면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다. 감 잡았죠?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면 이것은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권을 갖추는데 이 대항력권은 언제까지 갖춘다?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여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이 해야 되죠.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른바 소액 보증금.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있잖아요.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유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좋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서울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럼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는 얼마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된다. 그러면 이때 보증금 따질 때 주임법은 월세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보증금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었고 월세가 1,000만 원이 있어도 이자는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세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1억 6,500 이하로 왔다면 얼마까지? 5,500까지 최우선 면제 해준다. 맞죠? 이렇게 되고 이게 지난 2월 21일서부터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전에는 서울이 1억 5천이었나요? 1억 5천 중에 얼마까지? 5천까지였어요. 이전에는. 맞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1억 4,500 이하라면 4,800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8,500 이하라면은 2,800까지. 48, 28. 맞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7,500 이하라면 2,500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 있죠. 요 금액은 낙찰가액이에요. 주택가액에 대지가액 포함하여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얘기네.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반. 2분의 1까지만 해준다. 반 가지고 해준다. 맞습니까?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서울 정도만 기억하고 요 숫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무시해도 되고, 이거는 이해를 해 두자고 그랬죠.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서울 소재 주택이었는데, 1번에 저당권 먼저 들어왔어요. 이자가 들어온 날짜는 2022년도 3월 15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들어왔거든요.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3년도 3월 15일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날짜가 2023년도 4월 15일이었어요. 이자의 보증금액이 1억 6,500이었습니다.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자는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맞죠? 근데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봤을 때 야는 2022년도 3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당시에 저당 선순위 최우선 면제는 뭐였냐면 1억 5천 중에 5천까지였죠. 그러면 요 저당권자의 신뢰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저당을 잡으면서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뒤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라면 경매에서 나는 5천만 원 양보된다.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향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자의 눈에는 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임차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2번 근저당권자요. 야는 2023년 3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당시에 1억 6,500이 맞죠? 그러니까 야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다 됐죠? 시험에서 그럼 있잖아요. 주임법을 만약에 사례로 냈잖아요.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얼마고 월세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면 항상 주임법은 주의할게요. 최우선 변제 임차인에 해당하는가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주임법은 지금 서울만 기억하자고 그랬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을 따질 때 월세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절대 안 따진다. 상임법은 월세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최우선 변제는 기본적으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 갖춰야 됩니다.
그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일자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해만 해두시라고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최우선 면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번 저당권자에 앞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맞잖아요? 얼마까지? 5천까지. 맞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예요? 얘에 앞서서는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얘는 5천만 원 양보해야 되고 얘는 5,500 양보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자, 그럼 최우선 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로 넘어갑니다. 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는 요거부터 먼저 봐요. 임대차가 끝났거든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끝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립니다. 한 3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등기 효력을 기억하는데 등기 자체가 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시키는 거죠.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취득해 놓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임차권 등기 해놨거든요. 이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그럼 확진일자 고 임차인이 찍었다면 우선 변제권 인정하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하는지 아시죠? 아니, 지금 이 케이스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먼저. 근데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야가 소액이야.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저당권자가 5천만 원, 5,500만 원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근데 이자가 나가겠다고 저당권자가 조활하게 했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놓고 등기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버리면 요거 집이 폈잖아요. 그럼 소액임차인이 빈자리인 소액임차인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또 소액임차인이 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야는 최우선 면제 인정하지 않겠죠? 또 뒤통수 맞잖아요. 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금방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걸 풀어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OX. 다시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맞았죠? O라고 해야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이건 뭐다? 최우선 변제권.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알아봐요. 근데 이걸 풀어낸다는 거지.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임법, 상임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출발하면 이게 뭐다? 우선 변제권. 근데 다른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있죠? 선순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선순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럼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왔거나 선순위 저당권보다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럼 이건 전부 다 최우선 변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 들어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들어간 비용, 임차권 등기할 들어간 비용.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합의 등기라고 그랬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임차권 등기한 거예요. 그 등기도 요 효력과 똑같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만 합의 등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죠. 자, 그럼 임차권 등기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 자체로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등기는 경매권은 없죠? 여전히 그래서 강력하게 물권화된 채권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시키고자 할 때는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이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원래 소액사건은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갖고 소송이 한 3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급해라. 판결 나가요. 그럼 이제 요거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이 판결이 기초화 경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판결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들어갑니다. 이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경매를 한다. 담보 저당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 부르고, 판결이 기초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경매를 한다. 그럼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익의 조건을 집행개시효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매 신청할 때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건 쌍무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쌍무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왜 그러냐면요.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쌍무계약 맞죠? 그러면 원래 경매를 들어간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지. 맞잖아요? 그래야 경매 들어갈 수 있으면 대원칙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렸어. 내가 변제기일이 넘어가야지만 채권자가 내 재산에 대해서 경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지. 그래야 경매 들어올 수 있으면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쌍무계약이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가 동시행 관계에 있죠. 맞습니까? 근데 임대인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임대인을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주택인도를 먼저 임차인이 해버려야 되지. 맞잖아요. 그럼 이행지체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경매 들어갈 수 있으면 대원칙이라니까요. 근데 주택인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지금 저놈이 뭔 얘기하는 거냐? 그러는 건데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법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쌍무계약은요, 채무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채무의 결련성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먼저 경매 들어가려면 인도를 해야 된다니까. 먼저 주택인도 해버려야 돼. 그럼 이행지체 빠지니까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규정이라고요. 이게. 전세권 있죠. 제가 그 얘기 정규 강의할 때 그 얘기까지 했잖아. 전세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전세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경매권이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전세권에 경매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기본 강의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던 분, 저기 연희동의 빌라, 고급 빌라, 그거 전세권 등기해놨지. 법인이 임차한 거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그거 경매시켰거든.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전세권 등기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경매 신청서 써가지고, 전세권에 경매 신청서 써갖고, 지금 서부지법이죠. 서부지법. 원래 그 서부지원이었었는데, 서부지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그 시청 별관에 있다니까. 서울시청 별관. 그 자리였어 원래. 거기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갖고 내가 경매 신청서를 냈어. 그랬더니 냈더니 경매계가 그런다니까. 내가 15년 동안 경매계를 봤는데 전세권 듣기 가지고 경매 들어온 거 처음 봤다고. 진짜로 전세권은 경매되냐고 그러고 묻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법무사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그럼 서류를 놓고 갈 테니까 판사님한테 물어봐라. 응? 내가 그러고 3일 뒤에 오겠다. 그랬더니 3일 뒤에 갔더니 된다 하대요. 그래갖고 경매 신청 들어갔다니까 이거. 그러면요, 경매 신청서 낼 때 전세권 쌍무계약 맞죠? 이거는 인도했다는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쌍무계약이니까 전세권에 요 규정이 없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 사진 다 찍었어요.
완전히 빈 거 다 찍고 원래 임대인한테 인도증명서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아니지. 집 폈다는 걸 다 보여준 거지. 이사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거기 통장 확인서 받아가지고 같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경매 신청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경매 끝났어요. 그래갖고 경매 끝나갖고 보증금 전부 다 회수했거든. 우리가 1순위였으니까 당연히. 그래갖고 내가 판사한테 배당이래 가갖고 그랬다니까. 판사한테 가고. 그 1년 걸렸어요. 회수하는데. 1년 걸렸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판사한테 보증금 이자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배당금이 남았거든. 워낙 고급 빌려해가지고 배당금이 남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자 내놓으라겠어. 그때 판사가 막 웃더라고. 이 사람아 이자 안 주거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반말이야. 다 반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또 젊었잖아. 또 순진하게 생겼잖아. 이제 안 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 쌍무기에 대한 특별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거 요즘 잘 묻고 있어 우리 쪽에서 경매시 반대 의무 이행 이익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하지 않는다. 근데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배당금 수령할 때는 매수인한테 인도해 줘야 되죠? 법원에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인한테 인도하는 겁니다. 매수인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락인.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임차권은 경매가 끝났거든요. 그럼 임차주택에 경락에 의해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결론 이것만 기억하자고 했죠?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이거 이해해 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승계에 대한 규정. 요 임차권 승계 규정은 뭐 결론만 이제 우리가 계속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또 이것도 임차권 승계. 이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예요? 처가 있는 남편이 남편 있는 처가 딴 살림 잘렸어요.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에요. 부척 관계든지 내연 관계지. 그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결국은 쫓겨나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임차권을 승계를 시키겠다 이 뜻이지. 상속을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임차인께서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게 상속인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로. 그러면 이게 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임차인과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상속인이. 그럼 이때 임차권 승계 그럼 누가 한다? 당연히 상속인이 한다. 맞죠? 다음. 상속인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임차인과 가정 공동 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임차권 승계 누가 해요? 가정 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상속인이 없었다. 그럼 상속인이 없었어요. 무자식 상팔자. 요즘 그 말 하면 안 되나? 요즘 한 명이 한 명도 안 낳을 수 있죠, 우리? 네. 2075년? 2000 맞나요? 2075년이면 우리 인구가 소멸한다고 그러던데 너무 빠른가? 75년이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2750년? 75가 들어갔는데 내가 숫자에 약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 한민족이 전부 다 소멸한대요. 세계 최악이라면서 우리가 0.78명? 출산율이 0.78 한 명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좋습니다. 상속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공동생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됐죠? 임차권이. 그럼 이건 국고, 귀속.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죠? 다만 우리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 연고자의 지위에 있어요. 특별 연고자. 그럼 국고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는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 임차권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 국고 귀속이에요. 그 특별 연고자가 누구냐면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정규 강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저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들 전부 다 국고 귀속이에요.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간호를 담당하고 임종을 지켰던 호스피스 있죠? 이분들은 특별 연고자의 지위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재산, 국고 귀속되는 재산 나한테 좀 나눠달라. 그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돈 받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호스피스 오늘 내일 하는 독거노인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죠? 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사망했어요. 이거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포기는 몇 달? 한 달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대인에서 반대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